어린아이에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었을까 하는 사건들이 요즘 잇따라 전해지고 있어서요. 특히나 학대를 하면서 아이가 숨질 가능성도 알고 있었다는 판단 아래 살인죄가 적용이 된 사건들입니다. 먼저 10살 조카를 숨지게 한 부부는 아이에게 물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숨진 아이의 친엄마에 대해서도 수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지난 8일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 욕실에서 숨진 10살 A양은 숨지기 직전 이모 부부에게 물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당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 부부는 조카의 손과 발을 묶고 욕조에 담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대는 지난 1월 24일에도 있었습니다. 이날도 A양은 손과 발이 묶인 채 욕조에서 학대를 당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모 부부의 학대는 한 달 가까이 이어진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A양이 지난해 12월 말부터 이모 부부에게 20차례 넘는 폭행과 학대에 시달렸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였습니다. A양이 숨진 지난 8일에도 아침부터 3시간 동안 폭행과 학대가 이어졌습니다. 이모 부부는 친자녀들이 집안에 있는데도 조카를 때리고 학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모 부부에 적용한 아동학대치사를 살인죄로 바꿔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모 부부가 조카가 숨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학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모 부부는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숨진 아이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하고 싶은 말 많은데 그게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기자님들도 형사님들도 너무 정해놓고 자꾸 질문만 하시는 것 같아요. 경찰은 숨진 A양의 친어머니도 아동 방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아이가 학대당한 사실을 전해 듣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역시 살인죄가 적용이 된 태어난 지 2주가 된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부모 사건은 무엇보다 태어난 지 2주의 아기를 상대로 한 일들이어서 충격이 더한데요. 119에 신고를 하기 전에 이 부모는 다른 학대 사건 기사와 또 멍 없애는 방법 등을 검색했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2.94kg. 이 작은 아기가 구급차에 실려갑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는 구급대원. 하지만 아기는 결국 숨졌습니다. 태어난 지 불과 2주 만입니다. 초기 수사로 드러난 사인은 24살 아빠와 22살 엄마의 폭행. 때린 이유는 분유를 먹고 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오늘 추가로 공개한 이들의 행태는 부모의 행동이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사망 원인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었습니다. 부검인은 그냥 때려서는 머리가 이 정도로 손상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이는 왜 때렸나요? 경찰의 추궁에 이들 부부는 아이를 침대에 던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아이는 짧은 2주간의 삶 가운데 맞은 날이 많았습니다. 경찰은 아기가 태어난 지난달 말 이후부터 7번 넘게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기는 멍들고 숨을 못 쉬고 눈까지 떨렸지만 부모는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이가 숨을 안 쉰다고 119에 신고하기 8시간 전 용인 아동학대 사건 멍 빨리 없애는 법 장애 아동 증세를 검색해봤습니다. 경찰은 사고사로 은폐하려고 시도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부모는 경찰 조사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미는 태도도 보였습니다. 경찰은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구속된 부부는 첫째 딸아이를 학대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 첫째 아이는 부모의 학대가 의심된다는 경찰 판단으로 지난해 2월부터 전문기관에 맡겨져 보호받고 있습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네,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는 양부모에 대한 재판이 어제 또 있었습니다. 아이가 다닌 어린이집 원장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본 아이의 모습에 대한 진술이 또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양천 아동학대 사건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한 증인들의 공통된 진술은 정인이가 사망하기 오래전부터 몸 곳곳에 학대 흔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정인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한 지난해 3월부터 멍과 상처가 있었다고 기억했습니다. 2주일에 한 번꼴로 멍과 상처를 봤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5월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입양과 사후 관리를 맡았던 홀트 아동복지회 직원 역시 비슷한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허벅지 안쪽,
특히 멍들기 어려워 보이는 배 주위에도 멍이 들었고 등에서도 상처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정인이가 일주일째 밥을 먹지 않았는데도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입양 직후부터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다는 걸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아이 양부모에게 몸이 성취하는 이유를 물었지만 돌아온 답변의 대부분은 어떻게 다친지 잘 모르겠다였습니다. 마사지를 하다 멍이 들었다는 납득이 어려운 해명을 듣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원장 A씨가 보다 못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자 되레 양부모는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9월 2달 만에 어린이집에 나왔던 정인이의 모습을 원장 A씨는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기아처럼 너무 말라 안아도 아이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고 허벅지가 떨려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숨지기 전날 마지막으로 본 정인이는 모든 걸 다 포기한 모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양부모 측 변호인은 재판과 관련해 별다른 말 없이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16개월의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끝내 목숨까지 빼앗은 양부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어제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재판에서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이 이어졌는데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어린이집 원장은 입양 초부터 정인이의 신체 곳곳에서 상처가 발견됐고 숨지기 전날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 모습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10살 초등학생 조카를 물고문에 숨지게 한 이모 부부와 생후 2주 된 갓난아이를 때려서 목숨을 빼앗은 20대 부부에게 각각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정인이 사건의 두 번째 공판이 열렸는데 법원 앞에서 집회를 가지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영하의 추운 날씨 속이었는데 온 국민이 현재 공분하고 있고요. 어제 현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런 분노를 드러내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현장 분위기는? 그 현장에서는 이 분노와 죄책감과 슬픔의 아수라장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3번이나 학대 신고가 들어간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던 어떤 경찰이나 기관의 무대응에 대한 분노도 있었고요. 또 우리 스스로가 이 아이가 죽어갈 동안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고, 그리고 아이가 정작 필요로 했을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니 어제는 200여 명이 넘는 경찰들이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겹겹으로 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슬픔을 느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경찰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정인이가 숨지기 전날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저도 그 두 아이를 키운 엄마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16개월 무렵이 이 아이들이 얼마나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그 탐구심을 가지고 여기저기를 그 열어보고 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하면서 세상에 대한 어떤 호기심을 채우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방송에 나왔던 그 정인이 마지막 그 뒷모습, 우두커니 앉아있던 뒷모습, 그리고 그 몇 달간 입양 후 몇 달 후부터 나타나는 그 무표정한 모습, 네. 이런 걸 보면서 이 아이가 무언가를 요구를 했을 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고 들어주지 않았고 거기에 그 아이를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점점 표정이 없어지고 어떤 그야말로 세상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그런 모습 아니었겠느냐,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네. 정인이 사건의 초기 대응에 문제점을 크게 드러냈습니다. 경찰. 맞습니다. 아동학대치사죄를 처음에 적용했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상태에서 결국에는 이제 살인죄로 넘어가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정인이 사건뿐만이 아니고요. 용인에서는 10살 조카를 물고문에서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고 또 전북 익산에서는 생후 2주밖에 안 된 자신의 딸을 때려서 숨지게 한 또 20대 비정한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살인죄가 곧바로 적용이 됐습니다. 정인이 사건과 지금의 사건들 조금 이제 경찰의 대응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정인이에 대해서 학대치사로 그 기소를 했을 때 저희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어떻게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그 폭행을 당한 아이가 이게 살인이 아니고 이게 학대치사로 어떻게 기소를 할 수가 있겠느냐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운동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군조화 설치 운동이라든지 진정서 서명 그 쓰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정의 때는 그 양모가
그 사건이 발생하고 거의 한 달 만에 구속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살인죄로도 그 당시에는 기소를 하지 않았었고, 근데 정의 사건 이후 국민들의 분노가 이제 그 충격이 굉장히 크게 전국적으로 울림이 되다 보니까 이 이후에 이 사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찰도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대부분 살인죄로 기소를 하고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불행하게 살다 간 정인이가 저희들한테 맡겨놓은 숙제를 우리가 풀고 있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네, 아동학대 방지협회에서 활동을 하시니까요. 뭐 아동학대의 최전선에서 현재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 들어서 말이죠. 이와 같은 아주 끔찍한 아동학대, 살인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게 급증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평소에도 이렇게 많이 아동학대가 이루어졌던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2019년도에 보면은 이제 학대 사망 사건이 42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이 코로나 때문에 아직 집계가 안 돼서 네. 그 얼마큼 더 이 학대 사망 사건이 늘었는지, 학대 신고가 증가했는지 아직 통계를 저희가 접하지는 못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어른들이 아동을 이렇게 학대를 하는 이유 중에서 이 훈육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어떤 갈등 상황에서 가장 만만한 나약한 상태한테 자기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코로나 상황에서의 어떤 스트레스도 그렇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아동 사망 사건을 보면 사망 아동들이 영유아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영유아를 사망하게 한 가해자 부모들이 나이가 보통 이제 미성년자 때 아이를 낳거나, 그래서 20대 초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연령대가. 그런 걸 보면서 이 아동 학대에 대한, 그리고 이 아동 생명에 대한 어떤 부모 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 가해자들 역시도 원가정으로부터 케어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대가 대물림돼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 부분에도 좀 집중을 해서 이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치를 포함해서 말이죠. 아동학대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이 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부모라든지 뭐 이웃이라든지 친척들, 어떤 변명들을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한 8년 정도를 이 아동학대, 특히 사망 사건의 그 재판에 굉장히 많이 참석을 했었는데요. 정말 짠 듯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학대를 한 것이 아니다. 훈육이었다. 아이의 버릇을 고치려고 그랬다. 사랑으로 키웠다. 네. 정말 똑같은 레파토리였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이 학대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이는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 이 아이의 얘기를 들어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자기들의 변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사람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집안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는 것이 아동학대이다 보니까 뭐 주변에서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징후들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네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신체적인 증상은 누구나 다 알 수 있겠잖아요. 지금 뭐 뭔가 상처가 있고, 또 계절에 맞지 않게 이 상처를 가리기 위해서 뭐 긴 옷을 입힌다든가 여름에, 그런 경우도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임 같은 경우는 그 좀 노출이 잘 됩니다. 아이들이 영양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은 입고 다니는 그 입성이 좀 불결하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면 되는데, 지금 저희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영유아입니다. 네. 집안에 있어서 어린이집을 간다거나 외부에 노출이 되지 못하는 이 영유아들이 많이 사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개입을 해서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정말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걸 막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집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유아 검진이라든지 그러니까 양육수당이라든지 아동수당을 이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고서 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좀 강구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영유아들의 경우에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거나 뭐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막중한데, 그렇다면 이 같은 아동학대 사건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동학대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자가 그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그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이라든가 훈육과 학대의 경계를 모른다든가, 그리고 아동을 가장 만만한 존재,
인격적으로 만만한 존재라고 보는 이 권리 의식이 없다면 이 계속 아동 학대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렸을 때부터 성폭력 예방 교육, 양성 평등 교육을 하는 것처럼 이러한 아동 권리 교육이라든지 이 예비 부모 교육도 어린 시절부터 좀 계속 같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이 아동 학대가 발생한 이후에는 위험으로부터의 즉각적인 분리가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이 아이를 분리해서 이 엑스레이 촬영을 네. 포함한 건강검진, 발달검사, 심리검사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응급조치 72시간 더하기 48시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학대 신고가 들어가면 즉시 분리해서 이 시간만큼 아이들을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 시간이 반드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이 아이들을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운영하는 비용이라든지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지금 얼만큼 확보되어 있는가 사실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서로 연합해서 대책을 좀 세워서 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이 나라가 해야 될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거나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 아동 학대입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